전국에 계신 서원각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강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부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뭐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되냐면 흐름을 또 잘 잡으셔야 돼요. 각각 사건마다 순서 흐름을 잘 잡고 그 사건의 핵심 키워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귀신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는데요. 광복을 맞이하기 전에 외국에 잘 나가는 애들끼리 지들끼리 모여서 했던 회담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출제가 될 확률이 극히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제공된 자료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교재에 반영을 했고요. 그 부분들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진으로만 띄웠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카이로 회담입니다. 카이로 회담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 샤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파리, 독일, 이탈리아. 얘들과 이제 싸우고 있고 이탈리아가 사실상 마탱이가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나가는 연합군들 얘들끼리 모여서 향후 얘들이 패전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놓고 지들끼리 미리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카이로 회담인데 그러한 내용을 다 제껴놓고 우리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최초로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말이 나왔다라는 거, 언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담이 뭐냐면은 얄타 회담이에요. 얄타 회담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 이탈리아가 이제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독일도 마탱이가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회담을 했는데 회담 내용이 뭐냐면은 연합군 입장에서는 소련이 아직까지 2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요놈의 소련이 너무 힘이 강하고 좀 우리는 다 피해를 입었는데 힘을 좀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야 소련아 독일이 망하고 일본 쪽발이 쉽게 남았을 때는 니들도 전쟁에 참전해라. 소련은 오케이 콜 알았다. 라면서 이때 내용에는 대일선전포가 아니고 소련의 어떻게 보면 메인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 일본 전쟁에 대한 참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와 또 관련된 걸 찾자라면 기록으로 문서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두 형태로 합의를 했을 때 어쨌든 나중에 독립을 일본이 망하면은 한국은 독립이 될 건데 그때 우리 한국을 어떻게 하지라고 했을 때 말로써 문서화한 건 아닙니다. 말로써 지들끼리 혼자 이게 되겠어? 라면서 뭐 20년에서 30년, 뭐 맥시멈 50년까지 이런 신탁 통치가 논의가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드디어 독일도 망합니다. 독일도 망하면서 마지막은 베를린에 있던 포츠담에서 회담을 열게 되죠. 그게 포츠담 회담입니다. 그 회담 때는 앞에 있던 회담의 약속을 다시 확인을 하는 작업이고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일본이나 이런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애들이 패했을 때 어떻게 해놓은 건지를 결의했던 내용들을 여기서는 다시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국의 독립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얄타 회담 때 합의했던 내용대로 독일이 망하고 일본만 남았으니까 이제 소련은 약속대로 일본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회담 순서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내용들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광복 직전에 우리의 건국준비 활동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 정리를 다시 하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장독립투쟁 부분하면서 기억나시나요? 광복 직전에 중국에는 크게 두 개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에서 만들었던 충칭에 있었던 김구 선생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예난 지역에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조선 독립동맹 그 두 개가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그렇게 광복되기 직전에 광복을 준비했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뭐냐면은 조선건국동맹이었어요. 조선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이 있었고요. 요거를 조직을 만들었던 아저씨가 여기에 있는 여운영이라는 선생님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결국엔 일본이 핵폭탄 두 방에 무조건 항복을 외칩니다. 그리고 광복이 되자마자 이 조선건국동맹이요.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인데 요거는 일단 잠깐 킵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까지 해드리고 저거로 넘어가야 되겠다. 자, 가시게 되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로 광복이 되자마자 이 건국동맹이 이렇게 싹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줄여서 건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준비회가 아니고 준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건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 얘들은 그럼 뭘 했냐? 지금 광복을 했잖아요. 광복을 했으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치안도 엉망이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일본 쪽발이 새끼들. 가만히 있으면 얘들과 우리 국민들이 싸울 수 있는, 충돌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겠죠. 그러니까 치안을 담당해요. 이게. 그래서 뭐 의의를 찾는다라면은 광복 직후에 혼란스러울 수 있었던 상황들을 그래도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를 했던 단체가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건국준비위원회 같은 경우는 앞에 있었던 지금 저기 있었던 여운형 선생님이 주도를 해서 한 게 맞고요. 그리고 이때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함께 좌우합작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조선건국준비위원회고요. 그리고 조선총독부와 딜을 합니다. 어떤 딜을 하냐면 조선총독부 입장에서는 지금 안전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국민과 일본의 국민과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좀 해달라. 대신에 니들이 어떠한 걸 하든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서울 수도에 먹고 살 수 있게끔 석 달치의 식량을 주겠다. 라는 등의 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건준이가 혼란스러울 수 있었던 광복 직후의 상황을 정비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요. 이때 또 체인점을 전국에 만듭니다. 인민위원회라 그래서 전국에 체인점을 만들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좌우합작단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주의 계열의 힘이 자꾸자꾸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익 계열이 탈퇴를 해요. 이런 샹 이거 같이 하기로 해놓고서는 사회주의 빨갱이판이네 다 뛰쳐나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재밌는 게 광복 직후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렸어요. 어떠한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 국민의 90%가 사회주의 국가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사회주의는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뭐였습니까? 엠빵,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러니까 대다수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끌릴 수 있는 사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둘이 붙었을 때 광복되고 나서는 민족주의 계열이 찍소리도 못합니다. 왜? 야 민족주의 계열아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니들 안에서 타협적 민족주의 일본 쪽발이 새끼들을 따르는 친일파 새끼들 졸라 많았잖아 열나 많았잖아 라고 까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로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찍소리를 못합니다. 팩트 폭력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사회주의 판때기가 유리했었고요. 그러면서 일탈을 하면서 얘들은 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면서 전국을 어떻게 보면 치안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미국이 안 들어왔어요.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겁니다. 드릴 건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미국이 들어오는 걸 맞이했을 때 이런 단체로 말고 정부 대 정부로 맞이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정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잡아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에요. 광복 직후에. 그리고 광복 직후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핵심 인물들이긴 합니다. 핵심 인물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정당이 생겨요. 예를 들면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 있을 때 어떻게 있었습니까? 한국독립당이라는 당이 있었잖아요. 정부 안에 여당으로. 돌아와서 한국독립당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헌영 아저씨 같은 경우는 조선공산당, 사회주의 정당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독립촉성 뭐 이름 또 여러 개 긴 게 있어요. 그런 형태로 만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각종 이런 정당들이 또 민족주의계에서 또 만들어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광복 직후에 그냥 이런 정당이 있었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직후의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보시게 되면 38도선의 획정 과정과 미군 소련의 주둔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광복되기 직전에 일본에게 소련은 대일선전 포고를 하고 전쟁에 참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 쪽발이와 태평양에서 신나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소련이 이렇게 한반도로 빨리 들어와서 일본의 식민지 기구이자 후방을 흔들면은 일본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련이 실제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깜짝 놀랄만한 일이 생깁니다. 빈집인 거예요. 전혀 예상 밖입니다. 일본은 모든 전력이 중국과 태평양에 있다 보니 여기는 그냥 빈집인 거예요. 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소련이 숫자가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8월 10일 날 상륙을 해요. 우리가 15일 날 강복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빛의 속도로 내려가요. 8월 11일 날 상륙을 해서 10며칠 만에 24일 만에 평양까지 뭐 쭈르륵 그냥 내려옵니다. 미국이 당황을 해요. 야, 씨, 뭐야 이거 빈집이잖아. 이거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한반도 전체가 소련 손에 넘어가겠다. 그러면서 소련에게 연락을 하죠. 야, 소련아, 고생했다. 잘했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소련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피해도 안 입었다. 오케이, 콜. 그러면서 일단 38초선을 기준으로 분할 점령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쪽에는 소련이 주둔하고요.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그러한 체제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지금 미국은요. 모든 군사 전력이 태평양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광복되자마자 여기 분할 점령을 하자마자 바로 평양으로 입성을 했더라면 미국은 들어오는데 한 달이 걸려요. 9월 8일에 상륙을 하잖아요. 이게 태평양을 정리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 갭이 걸리는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 혼란을 수습했던 게 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 선생이 만들었던 그러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만간에 미국이 들어오겠네? 그러면은 미국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우리 정부예요 라고 맞이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각각 주둔했을 때 둘이 취하는 스타일과 방식이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없기 때문에 교재는 잠시만요. 교재는 없기 때문에 교재에 있네요. 그럼 설명해드려야 되네요. 자, 가볼게요. 원래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자, 소련과 그래서 한 달 후에 들어왔던 이 미국이 서로 펼치는 정책이 완전히 달라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소련이 들어왔어요. 소련의 심장은 벌떡벌떡 뛰기 시작을 합니다. 왜? 온 지금 조선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빨갱이야. 사회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판때기 자체가 유리한 거예요. 굳이 자기들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 이 소련 같은 경우는 간접 통치를 펼치게 돼요.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 여운양아치가 만들었던 전국에 있던 체인점인, 치안을 담당하는 체인점이었던 인민위원회 같은 것들은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 사회주의 거니까. 반대로 미국이 들어왔을 때는 개 깜놀하겠죠. 왜 깜놀할까요? 온 사람들이 빨갱이로 득실득실거리고 있는 겁니다. 헐, 이것들 봐라. 뭐지? 심지어는 자기를 맞이해주는 여운형도 조선인민공화국 사회주의 정부를 만들어서 왔어요 라고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직접 통치로 갑니다. 자기가 직접 모든 걸 다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민위원회 같은 것들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모든 정부니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도 정부의 자격으로 귀국하는 게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압이 들어가니까 우리 앞에 잠깐 있었던 조선인민공화국은 결국 해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행동을 또 하냐면 예전에 있었던 총독부 체제를 고스란히 이동을 합니다.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들의 성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얘들은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들어온 해방군이 아니에요. 우리 땅을 뺏으러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얘들은 자기들과 싸웠던 일본 쪽발이의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 들어온 점령군이에요. 우리의 해방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의 민족성에는 이딴 걸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점령하러 들어왔으니까. 자기들 편의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뭐 아는 것도 없고 뭔가 다 통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본 쪽발이에게 충성을 했던 새끼들을 고스란히 이용을 한다라면 얘들 우리에게도 충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친일파 관리들을 또 고스란히 등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친일파 청산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때 이 친일파 새끼들은 변신을 합니다. 얘들은 센스쟁이에요. 여러분들 친일하는 것도 장난 아닙니다. 본능적인 감각과 센스가 있어야지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들은 카멜레온 같은 애들입니다.
요 상황에 딱 변신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요 변신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 겁니다. 해드릴 거고 지금 상황은 요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까지 일단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시험에 사실상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는 되는 부분이고 메인 스토리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앞에까지 뭘 봤습니까? 정리를 다시 하자면 중국 쪽에 두 개의 정부, 사회주의, 민족주의 계열의 정부가 있었고 국내에는 여운형 선생님이 만든 단체가 있었다. 그리고 강북 직후에는 이 여운형 선생님이 만들었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 조선인민공화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여기 중국에 있던 세력들이 속속 귀국을 하였다라는 거. 그리고 포인트는 북쪽에는 지금 소련이,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맞죠? 어정쩡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어정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순서를 좀 아셔야 돼요. 순서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순서를 아셔야 되는데 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단독으로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는 그러면 미국, 영국, 소련의 3국의 외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건데요. 여기에 합의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내용을 잘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래? 그러면은 빠르게 일단 어정쩡한 상황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반도 내에 조속한 시일 안에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자라는 거에 합의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합의를 하냐면 그러면은 정부를 만들어 주려면은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부를 원하는지 얘기를 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들려면 지금 남쪽에는 미국, 북쪽에는 소련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얘 둘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거를 개최를 해서 우리나라 국민 사람들이 어떤 정부를 원하는지 얘기를 들어보자 라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고 정부를 만들려면은 무슨 한 달 만에 만들고 일주일 만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버퍼링,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그래도 좀 생각을 좀 해보니까 맥시멈 5년 안에는 만들지 않을까? 라면서 최대 5년간의 만들기 전까지 신탁 통치, 얘들이 대신 관리해주는 신탁 통치에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요. 요 세 가지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자, 여러분들이 우리 흔히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장난 삼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쓰레기 같은 기사를 쓴다고. 여러분들이 기레기가 됐다 생각을 해보세요. 뉴스 일면이나 아니면 신문 일면의 기사 헤드라인을 뽑아야 됩니다. 뽑았을 때 어떤 걸 뽑았을 때 가장 시청률이 높고 구독률이 높을까요? 제일 자극적인 걸 뽑아야 되겠죠. 바로 이거예요. 5년간의 신탁 통치. 이거를 전부 다 모든 언론사에서 헤드라인으로 뽑습니다. 마치 이 얘기만 보면은 식민 지배를 한번 더 하는 것 같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이러한 기사가 헤드라인에 나가자마자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좌익, 사회주의 계열과 우익, 민족주의 계열, 좌우익의 대립이 격화되는 일이 생깁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 왜? 사회주의 계열에서는요, 이러한 신탁 통치에 찬탁이라 그러죠. 찬성을 해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탁을 외칩니다. 사실은 사회주의 계열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어요. 둘 다. 반대를 했는데 사회주의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얘들이 이거 모여서 이것만 합의를 했을 리가 없을 텐데 라면서 사회주의 계열에서 실제로 소련으로 가서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이게 신탁 통치라는 게 무작정 이것만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빨리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기반,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얘들이 관리를 해주는 거구나. 그러면서 얘들은 찬성으로 돌아섭니다. 우익한테 얘기를 하죠. 야, 사실 우리가 실제로 광복을 할 때 기여한 게 뭐가 있냐.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걔들이 볼 땐 우리는 한 게 없다. 기회를 준 거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다투지 말고 일단 빨리 정부부터 만들자. 5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빨리 정부를 만들어서 한 달 만에 만들고 2달 만에 만들면 걔들을 쫓아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반대로 우익 쪽은 멍멍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새끼들 어떻게 믿는데?
이 새끼들 5년이라고 해놓고서는 10년, 20년 하면 어떡할 건데? 라면서 둘이 대립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원래 판때기 자체가 빨갱이, 사회주의 계열이 훨씬 우위를 뒀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우익 쪽으로 많은 국민들이 돌아서요. 왜?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얘들은 식민 지배를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익 쪽에서 그렇게 몰아가요. 그리고 우리 앞에 봤었던 친일파 새끼들, 카멜레온 같은 새끼들, 얘들이 만든 당이 있었어요. 한국민주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줄여서 한민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듣고 꿀리세요? 얘들은 이때 변신을 싹 해요. 어떻게 싹 하냐? 얘들은 방공투사로 이때 변신을 합니다. 공산주의 빨갱이를 무찌르자 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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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공으로 변신을 해요. 졸지에 친일파 새끼들이 이때부터 애국자로 변신 코스프레를 합니다. 돌아버려요. 어쨌든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그럼 어떻게 나오냐? 모스크바 상국 외상에 요 내용이 나올 거예요. 다음과 같이 내용을 합의를 했다. 요 사진과 같이. 그러면 쉽게 나오면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에 찍으면 정답이고, 그러면 다음과 같은 회담의 결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결과로 정답은 뭐가 있을까요? 좌우 대립이 격화되었다. 그러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또는 반대로 요 사진 요건 찬탁 반탁인데 요거 던져놓고 신탁통치라는 대사가 나오고요. 막 나오면서 지금 막 찬성과 반대로 막 싸우고 있다. 또는 뭐 군대 시험이니까 캐릭터가 나오진 않겠죠. 캐릭터가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원래 같으면 캐릭터가 나와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아요. 신탁통치 반대, 찬성. 그러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됐던 뭐 회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는 요거 중에 하나. 근데 보통은 5년간의 신탁통치 합의의 내용을 합의하였다. 또는 미소공동위원회를 뭐 열기로 하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 그렇지만 보통은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를 그냥 찍으면 정답인 형태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잡아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순서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인데 지금 이렇게 대립이 격화되니까 미국과 소련에서는 어쨌든 정부로 만들기를 합의를 하긴 했었잖아요. 야, 둘이 너무 싸운다. 우리 빨리 원래 했던 내용대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열리는 게 1차 미소공동위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결렬입니다. 결렬. 왜 결렬이냐면 미국과 소련이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련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얘기를 들어보자. 그런데 얘기를 듣는 건 좋은데 우리가 합의한 내용에 반대하는 새끼들 누굽니까? 우익 쪽 애들, 반탁, 이 새끼들의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지 라면서 얘들의 회의 참석을 반대를 해요. 그러자 미국은 아니다, 그건 아니지. 야, 반대하는 것도 그들의 의사표현이다. 존중해줘야지. 얘들 얘기를 왜 안 듣는데? 얘들 얘기 들어야 된다 라고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거 왜 갈릴까요? 뭐 우리를 위해서? 아닙니다. 지들을 위해서요. 지금 미국과 소련은 2년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목적은 그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기를 서로 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련 말대로 만약에 우리 의견에 반대하는 우익 계열, 얘들은 얘기 들을 필요가 없다. 회의 참석시키지 마라. 이 말대로 가면은 사회주의 계열만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사회주의 정부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도 의사표현이다. 얘들 데려와서 얘기를 들어야 된다. 라고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합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겠죠. 결렬 납니다. 이렇게 결렬이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우리 분열의 아이콘 이승만 대통령이요. 갑자기 전라도의 정읍에서 등장을 하세요. 그러면서 정읍 발언이라는 거를 외칩니다. 이게 뭐냐?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지금 저기 북한에서는 소련과 김일성이가 사회주의 정부를 몰래 힘이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남한만의 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승만 아저씨의 정읍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래요. 왜? 사실은 싸우고 있긴 하고 분할 점령되긴 했지만 분단이 된다는 걸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이승만의 이 정읍 발언 이후에 뭐야 이거? 분단되는 거 아니야?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똥줄 타기 시작을 합니다. 야, 지금 이거 이렇게 나눠서 싸울 일이 아니다. 우리 빨리 합의를 하자. 라면서 이 정읍 발언 이후에 네 번째 뭐가 일어나냐면
좌우익이 모이는 좌우 합작운동이라는 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좌우 합작운동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배경이 여러 개가 있죠. 첫 번째 배경은 여기.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하나의 배경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이 또 배경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에 따른 좌우 대립의 격화가 지금 이 좌익과 우익이 모이게 만든 합작운동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좌우 합작운동은 어떤 거냐면요.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가 모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흔히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자기 의견을 절대 굽히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야, 우리 오늘 뭐 먹을래? 사실 제가 좀 유유부단한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점심 때 우리 뭐 먹을래? 나 짜장면, 나 스파게티, 파스타. 동진아 너 뭐 먹을래? 나 그냥 뭐 아무거나 뭐 상관없는데? 니들 먹고 싶은 대로 가자. 근데 얘 둘이 그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난 죽어도 짜장면, 난 죽어도 스파게티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꼈던 내가 중재를 하죠. 야 철수야 우리 사실 지난주에 우리 짜장면 먹었잖아. 이번에는 스파게티 먹자. 그 다음 짜장면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중재를 해주면은 조율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재라는 제가 없으면 얘 둘이가 합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 쌍 그냥 점심 각자 먹자. 그리고 다음에 다시 다음 시간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극자와 구구는 절대 둘이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모임이 이렇게 큰 모임이 있으면은 성격이 두리뭉실하고 양쪽 다 친한 친구가 있으면 얘 때문에 만나는 그런 모임이 있을 거예요. 항상 모임 수가 커지면 그 안에서 쪼개집니다. 쪼개져요. 쪼개지게 되면은 다 그렇게 쪼개진 모임과 친한 애가 공통분모인 애가 하나가 있으면은 걔로 인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없으면 절대 얘들은 따로 만나진 않습니다. 그건 거예요. 극자 구구가 서로 절대 안 만나니까 중도 좌파가 극자를 데려오고 중도 우파가 극우를 데려와서 서로 만나게끔 하자라는 게 좌우 합작 운동입니다. 그래서 극우가 아니고 중도 우파였던 김구 선생님과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었던 사회주의 성향이 강했던 여운형 아저씨. 그렇지만 많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중도 좌파입니다. 요 둘이 합의를 해서 힘을 모아서 극자 구구를 땡겨와서 만나겠다는 게 좌우 합작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여기서 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7원칙이라는 거를 발표를 해요. 7원칙의 내용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에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극자 구구가 왔어요. 와서 7개 원칙을 뜩 봤는데 그 원칙에 따라서 서로 주장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주의 개혁 같은 경우는 전체 몰수에서 다시 분배하자. 그런데 우파 쪽에 특히 친일파들, 돈이 많고 이런 애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친일파 청산을 하자. 실제 친일파 있는 애들 똥줄 타잖아요. 뭐야 이거 전국 만들면 나 죽는 거야? 이거 안 되지. 야 이건 너무 급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안에서끼리 이 원칙을 놓고 서로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또 결렬이에요. 결렬. 이게 또 결렬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은 이 좌우합작위원회를 미국이 지원을 해줬어요. 왜? 너무 치열하니까 미소공동회의를 열었는데 더욱더 좌우 대립이 격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 알았다. 우리가 한 발 물러설 테니까 니들끼리 모여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봐라 라고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지원을 철회를 합니다. 왜? 우리끼리 해보라고 지원을 해줬더니 우리끼리 더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대립이 더 격화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아예 안 만나면은 덜 욕하는데 이제는 얼굴을 보고 의견 대립하고 욕을 하니까 머리털 뽑고 싸우는 거예요. 더욱더 격화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지원을 철회. 그리고 여운형 아저씨가 이때 암살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 좌우합작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스르니 야 또 실패다. 그래도 이거 빨리 합의를 해줘야지. 다시 한번 우리 만나보자 라면서 요거 이후에 또 5번째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개최가 돼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당연히 똑같습니다. 또 결렬이에요. 결렬될 수밖에 없겠죠. 왜? 1차 때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서로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길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6번째로 갑니다. 지금 이 정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게 지금 합의가 되나요? 합의가 안 되나요? 합의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냐? 미국이요.
이 문제를 유엔에 토스해버려요. 유엔에 넘겨버립니다. 그러자 유엔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냐? 그래? 공정하게 인구 비례에 맞춰서 총선거해라. 선거를 하라고 결정을 해요. 그러자 소련과 북한이 어떻게 하냐? 이 선거를 위해서 유엔에서 보냈던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끔 막아버립니다. 이 북한과 소련은 선거에 아예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한과 북한이요. 인구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남한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 남한을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로 갔을 때는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고 인구에서 밀리잖아요. 근데 이미 북한 쪽은 소련과 사회주의 세력들이 꽉 틀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무리해서 선거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자 유엔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냐?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하라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선거가 가능한 지역. 남한만 선거를 해서 정부가 만들어지는 게 결정 나버린 겁니다.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이대로 만약에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우리는 남한만의 정부, 즉 분단이 이제는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앞에까지 이런 과정 속에서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분단이 된다는 걸 전제로 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대로 가면 이제는 분단이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깨어있었던 누구? 우리 김구 선생님, 더블김, 김규식 선생님과 김구 선생님은요, 안 된다. 38도선을 쓰고 배얼지언정 남한만의 단독정부는 있을 수가 없다 라면서 북한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게 바로 남북협상이에요. 우리 더블김,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 선생님이 북으로 가서 김일성과 예전에 조선독립동맹을 만들었던 드벙드벙 김두봉 선생님, 김두봉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어떤 내용에 합의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큰 의미, 성과가 없이 결국 결렬로 끝나버려요. 이것도 결렬입니다. 자, 결렬로 끝나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어떤 것밖에 안 남았습니까? 이제 선거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선거만이 남아있는 과정 속에서 제주도에서 4.3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제주도에서요. 이건 어떤 거냐면 제주도에서 사회주의 계열들이 주도를 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위한 선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무력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이때 민간인이 많이 죽기도 해요. 그러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선거에 대한 반발로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왔어요. 9번째. 바로 우리는 5월 10일 날 50총선거가 치러지면서 드디어 정부가 수립되었다라는 것. 여기까지 해서 정부 수립의 흐름을 좀 잡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총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최초의 선거를 치렀고요. 그리고 이때 또 포인트는 우리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냐면 간선제로 뽑았다라는 거.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은 게 아니고요. 간접 선거로 뽑은 거예요. 간접 선거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손으로. 국회의원은 우리 손으로 뽑아요. 그런데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선됐던 아저씨가 바로 초대 대통령인 우리 이승만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 후보에 김구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님은 당선이 될 수가 없었죠. 왜 그러냐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했던 남북협상파라고 부릅니다. 남북협상파와 일부 사람들은 아예 이 선거에 출마를 하지를 않아요.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는데 국회의원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승만 쪽 사람들이 대거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승만이 당선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선거구가 3개가 있었습니다. 3개가 있었는데 2개에서는 선거가 치러지지 못하고 1개에서만 선거가 치러졌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가 수립됐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흐름을 물어보는 거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스크바 선거 외상회의를 제시를 해요. 그리고 가운데를 가라고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뭐 정부 수립이나 남북 협상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는 모스크바 선거 외상회의랑 남북 협상을 제시하면 가운데 이승만의 정읍 발언 들어가 있으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좌우합작 운동이 또 들어가 있으면 정답입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6.25 전쟁은 우리가 따로 챕터를 빼서 보겠지만 이승만 정부 때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터진 겁니다. 6.25 전쟁은요. 자, 그래서 여기 9개의 순서 흐름을 또로록 잡아 들어가시면은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주 4.3 사건을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요 제주래요. 제주 4.3 사건을 진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0번째인데 뭐 중요하진 않지만 여수 순천 사건이라 그래서 또 진압을 하기 위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이건 어떤 거냐면 요 제주도를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와 순천에 있던 군대를 동원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 동원하기로 했던 군대 안에 또 사회주의 성향을 가졌던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주도를 하면서 그 안에서 또 봉기, 반란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같이 이러한 제주사건 진압에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일어났던 사건들은 왜 그렇게 일어나냐면 여기 여수 순천 사건은요. 여러분들이 이 당시 때는 군대를 가면 어떻게 가냐면 지금도 그래요. 선생님이 고향이 대구라서 만약에 대구에서 일반 병사로서 군생활을 했더라면 경상도 지역으로 보통 보내줍니다. 특수한 사례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수도권 사람들은 가까운 그나마 서울에 군대가 잘 없으니까 그나마 가까이 있는 강원도나 맞죠? 경기도 쪽으로 군대를 가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까지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가긴 해요. 뭐 랜덤이긴 하니까 약간은.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제주도가 무슨 말이냐면 제주도가 행정구역이 어디로 있었냐면 여기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제주특별시라고 따로 있었지만 그래서 여기로 잡혀 있다 보니까 제주도의 사람들이 여수 순천 쪽으로 군대로 많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군대를 가지고 제주도를 진압하려고 보냈는데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지금 시위 과정 속에서 죽는 게 눈에 보이고 있는데 봤더니 제주도가 얼마나 더 좁아요. 좁으니까 내가 아는 한 다리만 걸치면 다 압니다. 저 우리 형 친구인데? 저거 옛날에 나 어릴 때 갔던 채소집 아저씨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주의 계열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뭐 봉기가 일어났다라는 거, 여수 순천 사건요. 그러면서 결국 이것도 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 수립이 됐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하시면은 지금 여수 순천 11구 사건까지 해서 다 잡아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입니다. 이제 기타 등등인데 요거 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로 좌우 대립의 격화. 그리고 그 결과 일단 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했지만 결렬. 그리고 나서 결렬되자마자 이승만의 전읍 발언. 그러자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좌우합작운동. 둘 다 결국 좌우합작운동 또 결렬. 그러면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 또 결렬되고 유엔에 토스. 그러면서 유엔에서는 선거를 해라. 북한은 반대. 남한만의 선거 확정. 그러자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김구 선생님과 김규시 선생님이 북으로 남북협상 실패. 그러면서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 날 우리는 정부 총선거를 치르게 되고 정부가 수립됐고 그리고 이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 순천 사건 또 11구 사건이 또 일어났다라는 것. 자, 그리고 나섭니다. 이제는 따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정부가 수립된 이유입니다.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또 있었는지를 볼 건데요. 자, 우리 앞에서 기억나세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초대 국회의원, 1대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을 제헌국회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있던 국회를요. 헌법을 제정한 날이라 그래서 제헌국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서 만든 날이 제헌절이 있습니다. 저는 제헌절을 절대 까먹질 않아요. 7월 17일이에요. 왜 기억을 하냐? 저 때만 해도 제헌절이 빨간 날이었어요. 아직입니다. 맞죠? 이 빨간 날은 절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빨간 날은 어릴 때 그걸 누리기 시작을 하면요. 죽을 때가 절대 까먹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제헌국회의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헌국회 그리고 제헌국회의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얘들이 제정했던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단독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제정했냐? 자, 광복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온 국민들이 꿈꾸는 게 뭘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본 쪽발이 새끼에게 들붙어서 잘 처먹고 잘 살았던 친일파 새끼들, 이 새끼들 죽여달라. 두 번째, 저의 꿈은 서울의 나의 아파트를 갖는 거.
이 당시 때 농민들의 나의 꿈은 내 땅을 갖는 거. 나도 땅을 달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만들어졌던 이 제헌국회에서는 법을 두 개를 제정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반민족 행위 처벌법입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 문제를 잡기 위해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고요. 얘들을 구성합니다. 반민특위라 그래서 이거 줄인 거예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친일파 잡아들이는 거예요. 요걸 잡아들이기 위한 반민특위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친일파들을 대거 잡아요. 근데 이때부터 우리가 역사가 개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아저씨가요. 이 반민특위, 이 제헌국회 주장했었던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반대를 해요. 반대라기보다는 뭐 방해죠. 반대긴 반대죠. 그거에 방해를 합니다. 왜요, 선생님? 사실은 이승만 아저씨가 예전에 임시정부에서 잘리면서 미국에서 계속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광복되자마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우리 아까 봤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이승만 아저씨가 이상한 당을 하나 만들었다고. 당을 만들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정치는 제가 항상 무슨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쪽수 싸움. 우리 당 소속,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내 힘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혼자 똑똑하고 잘나도 대통령 선거 무소속으로 나가면 당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잠깐 킵했던 카멜레온 같은 친일파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요 친일파가 얼마나 센스쟁이냐면 이완용 아저씨 아시죠? 을사오적 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 이 아저씨가 일제 식민지 가서 제일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유언이? 아들아, 내 아들아. 조만간에 곧 미국이 대세가 될 거다. 영어를 공부해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일파가 딱 센스쟁이 강복이 되자마자 상황을 딱 판세를 읽습니다. 읽는데 조만간에 보니까 미국이 들어오네? 친미로 돌아서요. 바로 미국, 아메리카, 아리가또, 아메리카타 그러면서 총독부 체제 그대로 유지를 시킵니다. 맞죠? 그런데 얘들이 또 판세를 딱 읽으니까 미국이 계속 있진 않겠구나. 정부가 수립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우리를 보호해줄 세력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돌아왔던 이승만에게 들러붙어요. 이승만 입장에서는 국내에 지지 기반이 없잖아요. 계속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얘들은 친일파기도 하지만 친일파는 일단 이게 있잖아요. 실탄도 있고 국내 기반도 있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얘들이 고스란히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은 어떻게 하냐. 모스크바 또 아까 삼국예상회 이후에 좌우 대립이 격화될 때 요 친일파는 차분하고 싹 다 방공투사로 바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방공. 그러면서 이게 어쨌든 정부가 수립되면서 친일파 잡는 게 하면서 이승만 쪽 사람들이 대거 잡히는 거예요. 이승만 입장에서는 얘들이 다 잡혀가 버리면 자기 지지 기반이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분은 어떻게 하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얘들은 친일파가 아니다. 그리고 친일파를 잡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빨갱이 새끼들. 방공! 공산주의를 무찌르는 게 더 급하다. 얘들이 드러내는 게 더 급하고 얘들은 친일파가 아니고 방공 애국투사다 라는 명목으로 얘들을 활동을 방해를 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엔 어떻게 하냐면 요 반민특위 안에 저기 북한 사회주의 세력으로부터 돈을 받아 처먹은 프락치 새끼가 있다 라는 이유를 가지고 이거를 강제로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처벌법 임기를 확 줄여버려요. 확 줄여버립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요. 나치를 처단하는 법이 무제한이에요. 지금이라도 발견되면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그게 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는 더 이상 친일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 그래서 이승만의 방해로 이러한 반민특위는 결국 해산이 됐다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는 포인트가 뭐냐면 시험에 나오면은 반민족행위, 친일파를 처단한다 막 샬라샬라 내용이 나올 겁니다. 쉬워요. 친일파 처단? 그러면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으로 제일 잘 그리는 게 이겁니다. 이거 제헌국회에서 제정하였다. 정답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정답에 친일파 행위를 청산하고자 하였다.
아니면 친일파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처단하고자 하였다. 그러면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내용 하나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반민족행위 처벌법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잡혀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싹 다 풀려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청산이 안 되는 게 이때부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정했던 게 뭐냐면 농지개혁법입니다. 자, 선생님이 그럼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의 아파트를 갖는 거. 우리 대다수가 농민이었던 이 시기는 내 땅을 갖는 게 꿈입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어디서 이 헌법을 제정했다? 제헌국회에서 이 농지개혁법을 제정했고요. 이거의 포인트가 뭐냐? 이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농민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우리는 사회주의 세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분배를 하냐면 유상. 일단 돈을 주고 땅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상 몰수. 돈을 주고 몰수를 해요. 그리고 돈을 받고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원칙이 뭐냐? 경자유전의 원칙이라 그래서 있을 유, 땅을 가져야 된다. 누가? 실제로 땅을 스스로 경작하는 농민들이 땅을 가져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합니다. 이때 그 분배를 할 때 땅의 한도는 3정보로 제한을 걸어요. 선생님, 3정보가 이게 뭐예요? 3정보가 땅 평수로 치면 9,000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9,000평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10,000평을 제가 가지고 있다.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러면 요 농지개혁법이 발동되면은 저는 10,000평 중에 9,000평만 가질 수가 있고 1,000평은 무조건 정부에게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정부는 그 땅이 없는 농민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결과에 가장 중요한 건데 결과는 우리는 자영농이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은 말로 스스로 경작을 하는 자작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농지개혁법의 결과 자작농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찍어내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 농지개혁법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지주로부터 맞죠? 지주로부터 운동진으로부터 땅을 그러면 10,000평 가지고 있으면 1,000평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공짜로 가져갈 수는 없겠죠. 뭔가를 줘야 됩니다.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 여기 있는 것처럼 유상으로 매입을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뭘 주냐면 여러분들 주식을 사게 되면 주식 쪼가리를 주잖아요. 그 주식 쪼가리 돈 주고 산 겁니다. 맞죠? 수만 원 아니면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그 주식 쪼가리를 그렇게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트나 아니면은 다른 상점에 가서 그걸 주고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처럼 증권 형태로 줘요. 땅 가격에 맞게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중에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지가증권을 줍니다. 그렇게 일단 땅을 받아요. 그렇게 땅을 받은 걸 가지고 농민에게 땅을 줘야 되는데 농민에게 땅을 줄 때도 우리는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유상으로 분배를 해서 줍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유상으로 분배를 하는데 그 돈이 있었으면 예전에 땅을 샀지. 맞잖아요. 당장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년에 생산하는 거를 100%로 치면은 땅을 받았어요. 운동진의 땅 1,000평을 얘 줬습니다. 그러면 얘가 경작을 할 거 아니에요. 경작을 해서 100%를 생산하면은 1년에 30%를 국가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래서 이걸 곱하면은 150%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바치면 이걸 해서 다시 나중에 돈으로 돌려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농지개혁법입니다. 그러면 농지개혁법도 포인트가 뭡니까?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는 제헌국회에서 제정하였다. 유상몰수, 유상분배다. 만약에 오답으로 들어갔을 때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거는 북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이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선생님, 근데 북한이 무상몰수에 무상분배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돈 많은 쪽에서 반발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국유화라고 해서 아예 땅을 전부 다 국가 소속의 땅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땅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내 땅을 갖는 게 아니고 땅 자체가 이제 아무도 못 가지는데.
어쨌든 그러한 거 있었고, 그 다음에 경자 유전 원칙의 3정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영농, 소작농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은 그래프를 이용할지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용하진 않을 겁니다. 갑자기 나온다라도 소작농이 갑자기 늘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작지 면적. 스스로 경작하는 땅이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 연도는 50년대. 광복되고 나서 정부 수립 후에. 이거는 결과가 뭡니까? 뭐 때문에? 농지개혁법에 의한 결과잖아요. 그래서 농지개혁법에 대한 내용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결과 우리는 북한이 먼저 사실 농지개혁법을 하긴 했었어요.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안 했더라면은 남한이 공산화가 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공산화를 막는데 크게 기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주를 좀 위한 정책이긴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주에게 또 미리 알려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보가 새어나가서. 그래서 지주들은 그걸 눈치를 챈 애들은 미리 9,000평만 가지고 나머지 땅을 팔아버려요. 돈을 처분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또 어떤 문제도 생겨요. 이걸 하는 과정 속에서 6.25 전쟁이 터집니다. 6.25 전쟁이 터지면요, 이딴 지가증권 이딴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똥같이예요. 그리고 또 전쟁이 터지고 요 30% 갚는 것도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웃긴 게 이 땅을 다시 갖다 팔아버려요. 다시 팔아버리고 소작농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지개혁법의 한계도 있었다라는 거 잡아드렸고요. 자, 이제 기속재산입니다. 이것만 하면은 일단 이번 강좌는 끝이 나는 건데, 기속재산 처리법은 뭐냐면 쓰지도 않을 거예요. 말로 할 거예요. 보세요. 광복되고 나서 일본이 만든 공장도 있을 거고요. 일본이 만든 빌딩도 있을 거고 건물들이 많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일본이 항복하면서 그거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원래 미국 애들이 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이걸 넘겨줍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갖다 파는 거예요. 일본이 남겨간 재산들을 다시 갖다 팝니다. 그럴 때 팔 때 정상가로 파는 게 아니고 원래 가격의 한 3분의 1 가격? 4분의 1 가격만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얻기만 얻으면 개이득이에요. 4분의 1, 3분의 1 가격에 파니까 사자마자 빚을 내서 사서 바로 다시 갖다 팔기만 하면 무조건 이득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정경유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정부 수립되고 나서 직후에 있었던 정책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좌에서 이제 현대사는 마무리예요. 어려운 거 다 끝나는 겁니다. 현대사를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착이 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부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어쨌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